저는 세종학의 용어의 기원과 역사, 개념과 목적, 특성과 위상, 연구 분야의 성과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세종학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서 세종을 정치가 이기 전에 학자의 전문의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종이라고만 부르는 것보다는 본명을 밝혀서 세종이도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한 방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학이라고 한다면 세종의 모든 업적과 세종의 학문적 위상과 세종만의 어떤 또 세종만의 학문적 태도, 방법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종학의 그런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6년에 세종대왕기념사 앞에서 세종학 연구 학술 자체를 창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썼습니다. 2016년에 16집을 발간했고요. 2000년대 초 고 김석현 교수께서 미 주립대학에 세종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영어 명칭은 세종 스타디스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박정호 회장님께서 세종대왕기념사 앞에 세종학 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 박현모 정은재 교수 위주로 2009년도에 세종학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세종학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렸습니다. 2010년에는 박경명 교수께서 세종학개론 이런 세종학 강좌를 열었고요. 2012년에 세종대학교가 최초로 세종학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전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2년 강의하고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또 여주대학교에서 세종문헌사를 구축하면서 세종학의 위상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세종학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세종학교육원 온라인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학파 명칭 쓰는 경우는 되게 의외로 드뭅니다. 외국에서 소실학파, 촘스키학파 이 정도로 주로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퇴계학 이런 학문 분야가 있는데 퇴계학이라고 한다면 이황의 성리학에 관한 학문입니다. 물론 이황 선생에 관한 학문도 되지만 그래서 이황 선생이 이룩한 학문 분야에 좁혀 있다면 세종학은 세종이 이룩한 모든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세종이라는 인물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학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종을 학자로서 조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세종을 세계 최고 학자다 이렇게 막 강조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종과 소시를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세계 문자학대에서 세종과 들레즈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월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소시를 한 10여 년 연구하고 들레즈 철학을 10여 년 연구한 끝에 세종대왕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훈민정 해례본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어떤 인기 있는 학자를 뽑으라 한다면 소시르와 촘스키와 들레즈를 뽑을 수 있습니다. 소시르가 1916년 일반어로 강의해서 언어의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아우르는 그런 이런 체계를 제시했고 촘스키는 소시르 근대성을 더 깊게 밀고 나갔고요. 소시르가 얘기한 언어의 탈근대성을 또 극한으로 밀고 나간 철학자가 프랑스의 들레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례본을 읽어보니까 이 해례본 안에 바로 소시르와 촘스키의 들레즈의 그런 융합적 문자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서울대가 1년 고전 100분 발표하면서 이 훈민정 해례본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세종학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훈민정학이 더 확장을 받지 못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대 같은 데서 이렇게 인력 보존해서 빼놓는다든가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훈민정 해례본을 널리 알리는 이런 훈민정 해례본 입체 감독본이라는 걸 펴냈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책을 학술에서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책 안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소시르 들레즈 촘스키라는 인류의 대석학들이 한 얘기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문자가 세계 최고의 사상과 학문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보다 세종대왕이 더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양의 석학들은 높이 추앙하고 열심히 인용하면서 우리의 조상 중에 그런 업적을 남긴 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느냐. 그래서 세종학을 더욱더 발전시켜야만이 이런 학문의 불합리성
불균형성을 시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어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시르의 그 일반화 강의에 보면 란과 파롤이라는 언어의 양면적 특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란을 통해서 언어의 보편적, 객관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파롤을 통해서 언어의 다양성, 의미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 언어의 그런 보편성과 특이성을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기대를 이어간 그런 문자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세종화 개념과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개념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도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학의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몇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기림과 평가입니다. 흥저 해력원에서 당대 4대부들은 세종을 하늘이라는 성인, 백왕을 초월했다라는 중국 황제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 보면 이게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었죠. 근데 그것이 결국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학문적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세종학입니다. 세종대왕이 1458년 즉위해서 1454년에 운명하시고 1997년에 세종대왕 상이라는 국제적 명칭에 들어갑니다. 2011년에 유럽 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마가렛 토마스가 세계 언어학 50대 4상가 중에 유일하게 동양 사람으로서 탄인이 이외에 세종대왕을 뽑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는데 우리 정작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책이 바로 마가렛 토마스가 50대 언어학 4상가 뽑은 책 표지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제 융합 인문학자인데요. 일종의 오늘의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이렇게 언어학, 문학, 철학, 역사의 인문학, 여기에 과학과 사회학, 심리학,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미학, 교육학을 끌어들인, 통섭시키는 이런 융합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세종을 이런 융합 인문학자로 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은 정음학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 철학, 과학, 역사학들을 주로 탐구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녹여냈습니다. 자, 세종학의 목적으로서는 두 번째 목적으로서는 통속학자로서의 세종을 조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목적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의 세 번째 목적으로는 세종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세종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종은 서양이 14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무려 300년을 걸쳐 이룩한 르네상스를 비슷한 시기에 32년간 제2기간에 그에 버금가는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물지의 길을 열고 소통의 길을 열고 지식 나눔의 길을 열고 개인 욕망과 감성의 주체의 길을 여는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지적 혁명을 이뤘고 그것을 담은 책이 훈자 해력원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자가 흥미정입니다. 그리고 세종 업적의 특이성은 이렇게 단계별로 백성들에 대한 다급한 정책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학문과 모든 업적을 융합해서 최종적으로 생애 막바지에 통치 막바지에 흥미적 창조와 보급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영국 존 맨이 모든 알파벳품 흥력이라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종식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중성, 근무성, 전략성, 소통성 정리했는데 이거는 우리 발표집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학의 특성을 통해서 그 위상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학의 특성을 네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융합성, 소위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울리게 하는 것이죠. 풍속적 융합성은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집중식 융합이고 그리고 자주성, 주체적인 요소도 구체적인 실용성, 그다음에 생태성, 개체 존중과 관계와 조화를 기능해주는 그런 생태성 이런 것들을 세종의 특성으로 할 수가 있겠고 이런 특성이 세종학의 특성이면서 앞으로 우리가 세종학을 연구하는 우리 후학들이 지향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응용해야 될 그런 특성이기도 합니다. 통합적 융합성은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봤습니다. 보편성과 특성을 결합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문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음악에서도 객관적 표준음을 정하면서 그러면서도 한국적 음악을 결합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과학 토대 아래 조선만의 과학, 조선만의 하늘, 조선만의 어떤 그런 과학체를 이룩합니다. 학문의 융합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 음악과 언어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설명하는 게 훈자 해력원이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또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고 지식과 삶을 결합해서
학문적 이론과 실용을 양대 분야를 모두 꼽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본다면 그다음에 통섭적 융합성은요, 바로 그 조화로운 음악의 이치를 소리와 문자로 구현하고 음악을 문자학으로 수렴하고 보편적 과학을 소리와 문자에 구현해서 그 과학을 문자 흥정학으로 정음학으로 수렴하고 또 만고 불변의 소리와 문자 이치를 구현하면서 역시 융합적 연구 기법으로 이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지 동양 음양 오양이라는 보편적 동양 철학을 문자 과학 서양식으로 본다면 문자 과학에 결합해서 보편적 과학과 보편적 철학을 결합한 보편주의를 통한 휴머니즘 문자학 그런 문자 체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주성은 독창적 자주, 훈민정음 앙불고 그러게 앙불과 같은 해시계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해시계는 다른 나라에 많지만 이게 오목형, 다목적 이런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백성을 배려한 동물 그림으로 시각을 표시한 이런 것도 유일한 거고요. 공정적 자주, 세종대왕은 즉위하는 즉위교세에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철저히 정치로 사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선만의 과학, 조선만의 음악, 조선만의 성문학, 조선만의 문자를 이룩하는 이런 놀라운 정치 외교를 발휘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자주, 당문사당을 정비하기도 하고 무식 당력의 이론서인 칠정산 대표를 역시 과학자들과 함께 완성을 하게 되고 또 동국정은 우리식 문자를 통해서 우리식 발음체계를 통해서 18,000여자에 가까운 그런 고대 한자부터 당대 한자까지 아우르는 그 표준음을 우리식 체계대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가 1000년 이상 한자 발음을 접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한자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이 조선의 한 임금이 조선의 언어학자들이 이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정이라는 게 황정음이 표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나는 돌과 곡식을 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표준 악기를 만듭니다. 네 번째 자주성으로서 과학적 실용적 자주입니다. 이거는 아까 앙불부터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그림에 나온 건 천편일구입니다. 휴대용 해시계인데요. 말 타고 다니면서 봤던. 그리고 향약 국방처럼 이렇게 동양의 어떤 의학을 반영하면서도 우리의 땅에 나타나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는 이런 식물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법을 이렇게 보호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엄마와 아이를 보호하는 태산유래라는 의서, 또 우리식 농사법, 농사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성을 이룩합니다. 서양이 아니라 아랍이라든가 당대에 이런 뛰어난 물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한 나무 인형을 통한 이런 우리식 바로 장영실과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이룩합니다. 생태성은요, 현재 해석을 해보면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 자연의 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과학적 문자를 만들려고 과학적 문자가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천지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생태적 언어학, 생태적 문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거고요. 또 이렇게 찌아짜적도 이제 바로 그런 걸 살려서 우리 국민정에 도움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태성에 중요한 게 조화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면서 음악의 기본음은 28성으로 별자 28수, 기본 문자 28자 이런 의도적인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과의 조화, 문자 조화 이런 걸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과 소통의 욕망의 길을 터서 누구나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또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어떤 선택이 이런 문자, 그래서 양반의 간접의 권력을 해체하는 그런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자의 나라 중식 보편주의, 회계주의를 거부하고 중국을 뛰어넘는 생태적 보편주의 학문과 업적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 세종 연구 분야와 성과는 제가 자세히 여기 써놨는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종 연구 자료 총서라든가 제가 문헌 목록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거기 계정에다가 이 목록을 당대학 목록을 제가 다 지금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학 전문학술대 이런 학술대가 세종학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었고 그 다음에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세종에 관련 단행본을 시리즈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이 세종학의 토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종 관련된 이렇게 종합융합서들 그리고 또 세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융합서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 있는 이런 책들 박영규 선생의 책이라든가
박범명에서 세종처럼 이런 인기 책이 나오면서 세종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이 이제 세종학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학예론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복희 선생이 세종시대의 인쇄 출판, 그리고 1차적으로 구축,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요. 마찬가지로 세종강연사업회 실록 여러 자료, 1차 자료, 당연히 세종학의 이런 기본 자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그 역주 사업, 그래서 1차적에 대한 역주, 연구, 이것이야말로 세종학의 바탕이자 세종학의 최종 아주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16개 주제로 나눠서 이 바로 속에 나와 있는 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핵심 논문들에 대한 수입니다. 요걸 제가 세종강연협회 공개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서 이게 세종학을 이게 했다는 것, 이게 발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종학 핵심은 정음학이고, 정음학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학문이며,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종의 4대 특성을 조명하고 성과를 조명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국제 세종 2도 학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여태까지 안 만든 건 우리들의 직무유기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세종학 대학원 대학을 설립해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링컨 압니다. 서양의 대학원생들을 세종대학 모릅니다. 세계 인재들이 세종시에 우리나라에 그 세종학, 세종대학을 배우러 오는 시대를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